네, 정경원입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바로 토론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인데요. 우선 반상진 원장님 그 발제 내용을 보면서 고민이 됐던 지점을 그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코로나19 대응 한국 디지털 교육 역량 국제적 위치라는 이 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기준, 발제문에서는 20쪽입니다. 지금 처음 받았던 발제에서는 페이지 수가 11쪽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 자료집에는 20쪽인데 그 표에 이제 저는 눈여겨좀 봤던 게 세 가지 그 기준인데요. 컴퓨터 활용 과제 수행 기회랑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 그리고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근 기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은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을 한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교사 역량이고요. 세 번째 기준은 이 학습 플랫폼, 그러니까 IT 학습 환경과 관련된 OECD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준을 정리한 표인데요. 제가 눈에 들어온 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아요. 그런데 가운데 이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은 차이가 큽니다. 33개국 정도가 한국보다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OECD 평균에서 컴퓨터 활용 과제 수행기에는 4나라 정도보다 OECD 평균보다 앞서 있고, 그리고 IT 환경은 뭐 2단계 정도, 2개국 정도 평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판도와 상당히 많이 다른 데이터를 보입니다. 거기 표 아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은 14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약간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 덴마크가 18위, 노르웨이가 24위, 미국이 25위, 영국이 29위, 스웨덴이 32위, 대만은 33위, 스위스가 36위, 캐나다 37위, 호주가 39위, 뉴질랜드가 51위, 독일이 55위, 프랑스 56위, 이스라엘 57위, 스페인 63위, 홍콩과 네덜란드가 64, 65위, 핀란드가 69위, 일본이 74위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할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온라인 수업을 촬영을 해서 사전에 온라인 이 플랫폼에 올리고, 또 오프라인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책임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을 때 우리가 향후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 자원도 없고,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게 큰 우리가 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건 인재를 훌륭하게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고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우선순위는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지금 3차 추경에서 보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나 IT 환경 구축에 그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쏠려 있는데, 그것이 현장과는 괴리가 굉장히 크죠. 현장에서는 1순위가 학급당 학생 수, 내 자녀가 35명, 40명인 교실에서 교사와 수업을 받는 것과 15명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수업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어디에다 우선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4쪽에 보면 그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상단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그 조상식 교수님도 이제 그 발제문 들으시면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책의 구체성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그 내용도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이따가 원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개발원의 어떤 정책 이런 걸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범 선생님 그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토론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은 85쪽 그 하단에 보면 자료 1 관련된 그 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방향은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그러니까 공정이나 정의, 또 하나는 다양성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해달라. 이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고교 학점제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고교 학점제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겠죠. 그 뒤쪽에 보시면 86쪽입니다. 고교 학점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점점 교육의 흐름은 학생별, 개인별 맞춤형 수업으로 우리가 가는데 이 유럽형 고교 학점제냐 영미형 고교 학점제냐 이게 이제 논의의 본질은 아니고 현재는 표준형 교육과정이 이걸 The End of Average라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책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이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 SAT나 ACT, 미국으로 상징되는 이것이 한계 봉착했고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고교학점제라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고교학점제 넘어오는 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비전을 이제 찾아야 된다. 고교학점제는 하나의 징검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86쪽입니다. 이건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포용적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발제문 내용에 보면 수학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수학을 다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포용적인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학생이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을 싫어할 때 그럼 고교 교육과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도외시하고 그냥 그거 안 듣고 졸업할 수 있는 것이 포용적인 거냐 아니면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과목들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이수단위를 이수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포용적 고교학점제 개념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해서 수학을 싫어한다고 해서 수학을 한 단위도 이수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수학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최소 이수단위, 이 정도는 그래도 문과라도 인문계열이라도 들어야 한다. 체육에서도 이 정도 과목은 들어야 한다. 음악, 미술 마찬가지죠. 이 정도 설정을 두는 것과 아예 그냥 다 열어놓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만 듣게 하는 것이 포용적 고교학점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87쪽 그 중간 부분에 세 판을 짜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교육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좀만 참아라. 지금은 뭐 너희들 그렇지만 좀 참고 지내면 나중에 대학생 되면 그때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현재 행복을 계속 유예시키는 방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가?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세 판을 짠다면 학생들을 규정하는, 학생을 평가하고 이렇게 뭔가 할 때 우리가 대학 입시에 항상 봉착을 해서 서열과 석차와 백분위와 등수와 등급을 우리는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서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그럼 대학은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제기에 봉착합니다. 근데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를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대학 관계자들이 걱정할 일이고 그리고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석차와 등급으로 하지 않아도 교과목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평어를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의 주관들이 40명, 50명이 모이면 그것이 객관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잘못 보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합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객관이 드러날 것이고 서류 전형, 그러니까 대입 수능은 졸업고사 정도,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고려해서 합격, 불합격 정도만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면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도 유급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마친 학생들이 대입 정원에 맞는 정도로 합부를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서류 면접으로 대학이 그냥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서류 면접할 때 면접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러면 본고사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현재도 예체능 계열의 입학시험에서 특기자 전형에서는 영상으로 기록을 다 남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음대 같은 경우는 이 커튼을 치고서 그 연주하는 소리를 녹음을 하죠. 그리고 체대 같은 경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뼈아픈 지점이 뭐였냐면 수시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수시 학종의 불공정을 보완한 게 아니라 정시로 가버린 거예요. 손이 아파서 글을 못 쓰겠어요. 그랬더니 손을 고쳐줘야 되는데 발로 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수시가 불공정했다고 하면 그 불공정했던 측면을 사실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 불공정한 건 보완 안 하고 그냥 정시를 확대해버리는 정책을 펴버리는 것이 굉장한 교육계의 어떤 패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면접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대학 수준이라든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는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학생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구제 절차가 분명히 있는 증거자료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면접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 면접을 했을 때는 본고사로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학생을 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대학 수준의 질문을 교수들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종료된 이후에 전형이 끝난 뒤에는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를 마련해 주면 사실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학생들을 점수와 석차와 등급으로 줄 세우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 토론거리는 88쪽에 보면 이제 소득별 쿼터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이견을 제가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배려 대상자 학생들 뭐 고른기회 전형이라고도 하고 다른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2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인데 40%를 사회배려 대상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소득법 쿼터제의 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사회적 합의를 두고 있는 20%보다도 10%로 줄이고 나머지 40%에서 또다시 경쟁할 수 있는 트랙을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 방식은 오히려 20%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 트랙에서 다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배려가 더 강화되는 것이지 이걸 10%로만 제한 두고 나머지 40%에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거기서도 경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좀 지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